서울중앙지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빛은 특수부 강지훈 검사의 사무실에서 새어 나왔다. 그는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한 번 물면 그 상대가 재벌 총수든 현직 장관이든 결코 놓지 않는 지독한 근성 때문이었다. 그의 세계는 오직 법과 불법, 유죄와 무죄로만 나뉘었다. 지금 그의 책상 위에는 태영그룹 관련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최진석 회장,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이자 지훈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목표물이었다.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불법 행위들,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힌 범죄의 중심에 최진석이 있었다.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창밖의 야경을 응시했다. 빗줄기가 거셌다.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마치 수많은 눈물 자국처럼 보였다. 그의 감정은 저 야경처럼 차갑고 멀었다. 10년 전 그날 이후로 그의 삶에서 따뜻함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무런 감정 없이 돌아섰던 그날, 윤서연, 그의 유일했던 약점,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수사관이 들어왔. 지훈의 곁을 10년 가까이 지킨 충직한 부하였다. 검사님, 태영 측 변호인단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최 회장이 검사님과의 개인적인 면담을 원한다더군요. 김 수사관의 목소리에는 경멸감이 섞여 있었다. 무시해. 지훈은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만큼이나 건조했다. 최진석이 만나고 싶은 건 내가 아니라 타협이겠지. 하지만 난 그런 걸 파는 사람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검사님 댁으로 추정되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 받으시겠습니까? 김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의 집은 그가 스스로 초대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요새였다. 지훈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내 집 번호, 그는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다. 10년 전 그가 직접 삭제했던, 하지만 뇌가 기억하고 있는 번호, 그의 집 전화기에서 발신된 번호였다. 누군가 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먼저 퇴근해. 김 수사관, 내일 아침에 보자. 지훈은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를 아는 김 수사관은 직감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지훈의 눈빛이 저승사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검사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혼자 가겠다. 단호한 거절이었다. 지훈은 김 수사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울리는 그의 구두 소리는 언제나처럼 단단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달랐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차 안은 완벽하게 방음되어 있었지만 지훈의 귀에는 오직 거센 빗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그의 펜트하우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한 곳. 그곳에 누가 어떻게 들어갔단 말인가? 태영그룹의 짓인가? 그들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해 선을 넘은 것인가? 지훈의 손이 운전대를 쥔 채 하얗게 질렸다.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다. 그것은 그가 정한 금기였다. 만약 최진석이 그 금기를 어겼다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했다. 지문과 홍채 인식,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통과해야 하는 현관문이 뜻밖에도 살짝 열려 있었다. 지훈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 자체가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무기였다. 그는 천천히 소리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집안은 어두웠다. 정적이 흘렀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실내의 풍경을 비췄다. 그리고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거실 조명 스위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에 차가운 플라스틱이 닿았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찰칵 불이 켜졌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존재를 확인한 순간 강지훈의 모든 사고가 정지했다. 시간의 흐름이 멎고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멀어졌다. 그의 얼음 같던 평정심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곳에는 한 여자와 두 아이가 서 있었다. 흠뻑 젖은 모습이었다. 여자는 10년 전 그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아내 윤서연이었다. 시간은 그녀에게도 흘러 있었다. 풋풋했던 20대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독한 피로와 경계심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한때 지훈이 사랑했던 그리고 증오했던 그 강인한 눈빛. 지금 그 눈빛은 지독한 공포와 절박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 씨. 서연의 목소리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10년 만에 만난 전 남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입술만 달싹였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훈련된 뇌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분석하려 했지만 모든 논리 회로가 정지된 것 같았다. 그녀가 어떻게 이 집의 보안을 뚫었는지, 왜 지금 나타났는지 그런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 그리고 그의 시선이 서연의 뒤로 향했다. 그녀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두 개의 작은 그림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처럼 보였다. 겁에 질린 커다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는 아이들. 지훈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얼굴, 그 작은 얼굴에는 지훈 자신의 어린 시절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 그의 코, 심지어 고집스럽게 담은 인맥까지 부정할 수 없는 그의 흔적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훈이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그 자신도 낯설 만큼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앞으로 한 걸음 더 밀어내듯 혹은 자신을 방패 삼아 감싸듯 안았다. 설명해야 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우선 우릴 숨겨줘요. 그녀가 애원했다. 제발. 지훈 씨, 그들이 우릴 쫓고 있어. 그들 누구 말이야? 지훈의 검사로서의 본능이 뒤늦게 깨어났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약 9살쯤 되어 보였다. 10년. 그들이 이혼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그때 서연의 뒤에 숨어있던 작은 여자아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는 지훈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에 겁을 먹었지만 용기를 낸 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이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 예요? 아빠. 그 한마디가 지훈의 얼어붙은 세계에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리쳤다. 저승사자 강지훈. 피도 눈물도 없다고 알려진 남자. 수백 명의 범죄자들을 심판했던 그가 9살배기 아이의 이 한마디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파트에 10년 전 이혼했던 그녀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 둘을 데리고 왔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아빠라 불렀다. 지훈은 비틀거렸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진석 회장과의 전쟁보다 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폭풍이 그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몰려오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해온 여자. 들어와. 지훈은 현관문을 닫고 잠갔다. 빗소리가 조금 멀어졌다. 그는 젖은 세 사람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냉철함이 아닌 거대한 혼돈과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미지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일단 씻어. 그는 자신의 욕실을 가리켰다. 그리고 말해. 도대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날 아빠라고 부른 이 아이들은 누구인지. 서연은 아이들을 부축하며 욕실로 향했다. 그녀가 지훈을 스쳐 지나갈 때 지훈은 그녀의 팔에 희미하게 남은 낡은 흉터를 보았다.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상처였. 지훈은 마른 세수를 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방으로 가물을 따랐지만 마시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굳게 닫힌 욕실문에 고정되었다. 10년 전 그는 서연이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 그래서 그는 그녀를 밀어냈다. 냉혹하게. 하지만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비밀을, 그의 두 아이를 품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어둠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이 우릴 쫓고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들이 태영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지훈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의 가장 은밀한 약점이 10년 만에 적의 총구 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욕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먼저 나왔다. 그녀는 지훈의 큰 셔츠를 입고 있었다. 뒤이어 아이들이 나왔다. 역시 그의 티셔츠를 입어 원피스처럼 보였다. 따뜻한 물에 조금은 혈색이 돌아왔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은 눈치였다. 진우, 민서, 이리 와. 서연이 아이들을 불렀다. 아이들은 망설이며 다가와 다시 그녀의 뒤에서. 지훈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맞은편을 가리켰다. 앉아. 그리고 설명해. 하나도 빠짐없이.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10년간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당신과 헤어지고 한 달 뒤에 알았어요. 임신했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서 있었다. 당신에게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왜? 지훈이 물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서연의 눈이 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들은 내가 당신의 약점이 될 거라고 했어요. 만약 당신 곁에 머물거나 아이들의 존재를 알린다면 당신과 아이들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10년 전 그는 막 검사로 임용되어 거물급 정치인의 비리 사건을 맡고 있었다. 그는 그 사건이 지금의 태영그룹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누구지? 그들이 누구야?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서연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최진석, 태영그룹 회장, 그 사람 수하들이었어요.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우릴 쫓고 있어요. 번개가 다시 한번 창밖을 환하게 밝혔다. 지훈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던 아이들, 자신을 닮은 아이들, 진우와 민서. 강지훈 검사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은 오늘 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정의만을 위해 싸우는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그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랐던 여러 개의 대포폰이 있었다. 그는 그중 하나를 꺼내 김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수사관, 지금 당장 비상팀을 소집해 내 집으로 조용히, 그리고 내 가족을 보호할 준비를 해. 전화를 끊은 지우는 거실로 돌아왔다. 서연과 두 아이는 여전히 겁에 질린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차가운 눈에 처음으로 온기가 어렸다. 이름이 진우, 그리고 민서라고 했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 나는 강지훈이다. 너희들 말대로. 아빠일지도 모르지. 그는 서툰 손길로 아이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누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것은 검사로서의 선서가 아니었. 그것은 10년 만에 아버지가 된 한 남자의 피로 맺은 맹세였다. 강지훈의 맹세는 빗소리에 섞여들었지만 그 방 안에 세 사람에게는 천둥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밝혔다. 윤서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녀가 지금 기댄 남자는
그녀가 10년 전 도망쳤던 바로 그 남자였다. 지우는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다시 검사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갑고 분석적이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 설명해. 10년 전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을 찾아냈는지. 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아이들은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엄마와 아빠라고 불린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진우야, 민서야, 저기 소파 구석에 가서 잠깐만 앉아 있을래? 엄마, 아빠랑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아빠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아이들은 망설였지만 순순히 따랐다. 지우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엄마의 말을 따르도록 잘 훈련되어 있었다. 저것이 10년간의 도피가 남긴 흔적이었다. 서연은 지훈의 맞은편 식탁 의자에 꼿꼿이 앉았다. 당신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난 그냥 어딘가로 사라지고 싶었지.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 그리고 알게 됐지. 쌍둥이라는 걸. 지우는 눈을 감았다. 10년 전 그는 승진에 눈이 멀어 있었다. 중요한 부패 사건을 맡고 있었고 감정적인 서연의 존재가 거슬렸다. 그는 스스로 관계를 망쳤다. 그 결과물이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두 아이였다. 죄책감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당신에게 가려고 했어. 아이들 때문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서연이 말을 이었다. 당신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이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막 길을 건너려는데 어떤 남자들이 내 앞을 막아섰어. 그녀의 눈동자가 그날의 공포로 흔들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어. 그들은 내 팔을 잡고 웃으면서 말했지. 강지훈 검사님, 요즘 아주 바쁘신 모양이야. 이런 약점을 길거리에 흘리고 다니시고. 지훈의 주먹이 하얗게 쥐어졌다. 그들이 뭐라고 했지. 강지훈 검사에게서 떨어져. 이 뱃속의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사라져. 만약 아이들의 존재가 알려지거나 강지훈의 발목을 잡는 날엔 아이들은 태어나보지도 못할 거고 강지훈 검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했어.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10년 전 그가 맡았던 사건, 거물급 정치인이 연루된 불법 대출 사건이었다. 그는 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고 그 공로로 승진 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그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다. 그 정치인, 지금은 최진석 회장의 개가 되어 있지. 지훈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처음부터 태영그룹이었어. 난 그저 꼬리만 잡고 흔들었던 거야. 그들은 내 뒤를 캤고 가장 약한 고리인 당신을 찾아낸 거군. 난 무서웠어. 지훈 씨,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당신 성격에 이걸 알았다면 당장 그들과 전쟁을 선포했겠지. 하지만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었어.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 그래서 그녀는 도망쳤다. 그날 밤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현금만 사용하고 한 곳에 6개월 이상 머물지 않았다. 아이들의 출생신고도 가명으로 된 서류를 통해 겨우 했다. 10년 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지옥이었지.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야. 식당 일, 공장 일. 안 해본 게 없어. 항상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어. 아이들이 왜 우리는 아빠가 없냐고 물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녀는 진우와 민서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당신을 닮았어. 특히 저 고집스러운 눈매. 진우는 당신처럼 머리가 좋고 민서는 당신처럼 속이 깊어. 지우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분신들. 그들은 지난 9년간 아빠 없는 아이로 도망자의 자식으로 살아야 했. 자신 때문에, 자신이 쫓던 정의 때문에. 그런데 왜?
왜 지금 돌아온 거야?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들이 다시 우리를 찾았어. 서연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일주일 전 우리가 살던 시골 마을에 낯선 차가 나타났어. 검은색 세단. 10년 전 그 남자들이 타고 왔던 차와 비슷했지. 난 직감했어. 그래서 밤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또 도망쳤어. 그녀는 며칠 동안 산길을 헤매고 기차를 갈아타며 서울로 왔다. 뉴스에서 당신 소식을 봤어. 태영그룹 최진석 회장을 당신이 수사하고 있더군. 그녀는 절박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그 순간 깨달았어. 10년 전 그들이 다시 날 찾기 시작한 건 우연이 아니야. 그들은 당신을 막기 위해 다시 나를 그리고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거야. 이제 내가 도망칠 곳은 없었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하지만 어쩌면 가장 안전할지도 모르는 곳. 바로 당신 곁뿐이었어. 지우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최진석은 자신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과거에 심어두었던 가장 치명적인 보험을 꺼내든 것이다. 10년 전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던 그 카드를 당신 집 보안. 어떻게 뚫었지? 지훈이 물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 비밀번호 안 바꿨더군. 우리 결혼기념일. 그리고 지문인식은 당신이 예전에 장난처럼 내 지문도 등록해놨었잖아. 혹시나 내가 당신 없을 때 무슨 일 생기면 들어와야 한다고.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혼 후에도 그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서연의 지문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철저한 이성 밑바닥에 지독한 미련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지훈이 설정해둔 그만의 비상 신호였다. 김 수사관이 도착한 것이다. 지훈은 인터폰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 김 수사관과 함께 방탄복을 입은 대테러팀 출신의 수사관 2명이 더 들어왔다. 그들은 서연과 아이들을 보고 놀랐지만 지훈의 굳은 표정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김 수사관, 지훈이 낮게 명령했다. 이쪽은 내 아내 윤서연 씨와 내 아이들이다. 김 수사관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도련님, 아가씨, 처음 뵙겠습니다. 김철규 수사관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사람을 1급 보안 등급으로 분류한다. 내가 마련해둔 제3의 안가로 즉시 이동시킨다. 자네가 직접 호송하고 24시간 밀착 경호를 붙여 외부와의 모든 접촉은 내 허락하에 이루어진다. 식료품 조달까지 전부 우리 팀이 직접 처리해. 알겠습니다. 검사님, 김 수사관이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태영그룹 최진석 회장. 그놈이 내 가족을 건드렸다. 김 수사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검사님, 이제 이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야. 전쟁이다. 지우는 재킷을 다시 걸쳤다. 안가로 이동해. 난 사무실로 돌아가야겠다. 최진석에게 보낼 답장을 쓸어. 서연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 지훈 씨. 위험해. 그들은. 지훈은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닿은 온기였다. 걱정 마. 10년 전의 강지훈이 아니야. 난 그때는 내가 뭘 지켜야 하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진우, 민서, 아빠. 아니, 아저씨가 잠깐 나갔다 와야 해. 이 아저씨들이 너희랑 엄마를 아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진우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빠, 정말 우리 아빠 맞아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래, 그래, 내가 너희 아빠다. 그 한마디에 두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경계심의 감정이 떠올랐다. 지우는 아이들의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 주었다. 어색하고 서툰 손길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 수사관,
즉시 이동해. 네, 김 수사관과 경호팀이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심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지훈 혼자 남았다. 1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공기만이 그를 감쌌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1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의감보다 더 뜨겁고 복수심보다 더 강력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분노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최진석 회장의 사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오만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최진석. 지훈이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넌 네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넌 내 아내를 10년간 지옥 속에 살게 했고 내 아이들을 9년간 숨어 살게 만들었어.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특수부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전원 비상소집. 지금 즉시 태영그룹과의 전면전을 시작한다. 밤은 깊었지만 서울중앙지검 그의 저승사자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번 전쟁에서 그는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것을. 그의 뒤에는 그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어둠을 뚫고 세 대의 차량이 서울의 거리를 질주했다. 비는 그쳤지만 젖은 아스팔트는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다. 맨 앞은 김 수사관이 직접 운전하는 방탄 처리된 검은색 밴. 윤서연과 두 아이가 그 안에 타고 있었다. 강지훈은 바로 뒤 자신의 세단을 타고 따랐다. 백미러를 통해 그는 자신을 따르는 또 한 대의 차량. 그의 경호팀이 탑승한 차량을 확인했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불과 30분 거리였지만 지훈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백미러로 뒷차가 아니라 앞차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저 차가운 금속 상자 안에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쩌면 미래일지도 모르는 세 사람이 타고 있었다. 아빠.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법전의 그 어떤 조항보다 무겁고 그 어떤 판결문보다 엄숙한 단어였다. 밴 안에서 서연은 잠든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진우와 민서는 극도의 긴장과 피로 끝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밴 안에 무거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10년 만에 돌아온 서울은 낯설었다. 그리고 자신을 이 낯선 도시로 다시 밀어넣은 남자 강지훈. 그는 여전했다. 더 차가워지고 더 날카로워졌지만 그 눈빛, 깊은 곳의 불길은 그대로였다. 차량들은 한강변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진입했다. 이곳은 지훈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법인 명의로 마련해둔 여러 개의 안가 중 하나였다. 외부에서는 절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특수 설계되었고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는 지정된 카드키와 지문 없이는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의 격리된 구역에 차가 멈췄. 김 수사관과 경호팀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다. 안전이 확인되자 지훈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밴의 문을 열었다. 서연이 잠든 아이들을 깨우려 하자 지훈이 손을 내저었다. 그는 먼저 민서를, 그 다음 진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9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이들의 무게가 그의 팔을 묵직하게 눌렀다. 아이들은 잠결에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다. 지훈은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신을 보았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지난 10년간 그 사실을 몰랐다.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서연은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에 내렸다. 김 수사관이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문을 열었다. 내부는 펜트하우스만큼이나 넓고 차가웠다. 최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은 공간이었다. 여기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사모님, 김 수사관이 서연에게 설명했다. 모든 창문은 방탄유리이며 외부 침입 감지 시스템이 24시간 작동합니다.
저와 제 팀원들이 3교대로 이 아파트 내외부를 경호할 겁니다. 지우는 아이들을 가장 안쪽 방의 침대에 눕혔다. 그는 아이들의 이마에 덮인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려다. 자신의 손이 얼마나 서툰지 깨닫고 공중에서 멈췄다. 그는 시신 부검 보고서는 수백 장을 넘겨봤지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은 몰랐다. 그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서연이 불안한 듯 창가에 서 있었다. 이곳은 당신이 준비한 곳인가요? 그래. 누구도 찾지 못해. 지훈이 짧게 대답했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다. 생수와 몇 개의 에너지바가 전부였다. 검사 강지훈에게 집이란 잠만 자는 곳 혹은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작전실에 불과했다. 아이들이 배고플 텐데, 서연이 말했다.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이들은 먹어야 한다. 김 수사관에게 시키지. 뭐 필요한 거라도. 됐어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지훈을 지나쳐 냉장고와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김 수사관이 기본적인 식재료 쌀, 계란, 김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당신은 여전하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지훈은 반박할 수 없었다. 서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쌀을 씻고 냄비에 앉혔다. 그리고 계란 몇 개를 풀어 스크램블을 만들었다. 10년간 도망자로 살면서도 그녀는 엄마였다. 지훈은 그 간단한 행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했다. 그는 법정에서 최진석의 변호인단을 논리로 압살할 수 있었지만 지금 당장 배고픈 아이들에게 줄밥 한 끼 만들지 못했다. 김 수사관, 지훈이 경호팀이 대기하고 있는 옆방으로 건너갔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검사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전달할 거다. 옷, 장난감, 책, 그리고 아이들이 먹을 만한 음식들로 냉장고를 채워. 알겠습니다. 검사님. 그리고 검사님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태영그룹 수사 관련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차장 검사님께서 직접 주재하신다고 합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최진석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압력을 넣은 거겠지. 수사 라인을 교체하든가 아니면 나를 압박하든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정대로 진행해. 지훈은 창밖의 어두운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내일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최진석은 지금 내 반응을 살피고 있을 거야.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더 거세게 나올 거다. 하지만 사모님과 아이들은 그래서 자네들이 있는 거야. 지훈이 김 수사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여기는 내 유일한 아킬레스건이다. 목숨 걸고 지켜. 만약 이곳이 뚫린다면.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수사관은 지훈의 눈에서 처음 보는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저승사자 강지훈의 두려움. 검사님. 아니,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서연이 작은 상에 아이들을 위한 저녁을 차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계란 스크램블. 그리고 김, 진우야, 민서야, 일어나. 밥 먹자. 서연이 아이들을 깨웠다. 아이들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낯선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따뜻한 음식 냄새에 조금은 경계가 풀어진 듯했다.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 지훈을 힐끔거렸다. 먹어.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에 가까웠다. 아이들이 움찔했다. 서연이 한숨을 쉬며 지훈을 쳐다봤다.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무서워해요. 당신 10년 동안 사람 다루는 법은 다 잊어버렸나 보네.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법은 알았지만 아이를 달래는 법은 몰랐다. 그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진우는 숟가락질이 야무졌고 민서는 오물오물 천천히 씹어넘겼다. 아빠도 안 먹어요.
민서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 한마디에 식탁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지우는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많이 먹어.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진우가 밥을 씹으며 말했다. 나쁜 사람들을 잡는 검사님이라고.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10년간 도망다니면서도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우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래. 나쁜 놈들 잡는 사람 맞아. 지훈이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나쁜 놈을 쫓고 있어. 그 나쁜 놈이 우리를 쫓아온 거예요. 진우가 물었다. 아이는 구살답지 않게 총명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여긴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아빠가 있으니까. 그는 아빠라는 단어를 어색하게 발음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 아이들을 시켰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아이들이 있는 욕실의 물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평범한 가정의 저녁 풍경. 그가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것. 아이들이 잠옷 지훈의 가장 큰 티셔츠로 갈아입고 나왔다. 엄마, 나 저 아저씨랑 아니, 아빠랑 같이 자면 안 돼요. 진우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서연과 지훈이 동시에 놀랐다. 진우야, 아까 아빠가 안아줬을 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진우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무서운데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오늘 처음 만난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법률가였지 아버지가 아니었다. 서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진우야, 아빠는 피곤하실 거야. 엄마랑. 아니, 지훈이 서연의 말을 끊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 내가 같이 있어주지. 민서도. 그는 아이들 방으로 걸어갔다. 오늘 밤은 아빠가 너희들 옆에서 지켜줄게.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지우는 침대 옆에 작은 의자에 앉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로봇처럼 뻣뻣했지만 아이들은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아빠, 이야기 해주세요. 민서가 이불 속에서 속삭였다. 이야기 지우는 당황했다. 그가 아는 이야기는 살인사건의 개요나 공소시효에 관한 판례뿐이었다. 엄마가 항상 해주던 거. 아빠는 용감한 기사고, 엄마랑 왕자님, 공주님을 지키기 위해 멀리 용이랑 싸우러 갔다고.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문가에 기댄 채 눈물을 참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빠를 그런 존재로 설명했던 것이다. 지훈은 다시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래. 용. 아주 크고 못된 용을 잡으러 갔었지. 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이제 그 용을 거의 다 잡아가.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진우가 물었다. 그 질문에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아이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라는 존재의 보호 아래 잠이 들었다. 지우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태영그룹 수사는 더 이상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 투쟁이었다. 최진석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는 이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방패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단단해야만 해. 그는 그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다. 태영그룹 본사 70층 회장실. 최진석은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 아래 모든 것이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다. 그는 그가 지배하는 이 도시의 풍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옥으로 만든 용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용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 강지훈이라.
최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10년 전 그저 귀찮은 강아지 새끼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가 다 되었어. 감히 내 목을 물려고 해. 그의 앞에는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태영그룹의 해결사로 불리는 한규호 실장. 10년 전 윤서연을 찾아내 협박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한 실장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지훈 검사가 어젯밤 제3의 안가를 가동시켰습니다. 한 실장이 보고했다. 최진석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안가, 그놈이 무얼 숨기려는 거지? 돈 아니면. 증인 그는 용의 머리에서 손을 떼고 한 실장을 바라보았다. 아니면 10년 전에 사라졌던 그 계집인가? 한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진석은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 계집이 돌아왔군. 아이들도 함께. 두 아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부살로 추정됩니다. 강지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멍청한 놈. 최진석이 혀를 찼다. 가장 완벽한 칼은 약점이 없어야 하는 법이다. 강지훈은 스스로 약점을 만들어냈어. 아니지. 내가 10년 전에 그 약점을 살려둔 건가?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잘 됐어. 호랑이의 목줄은 그 새끼들로 만들면 되겠군. 최진석은 시가에 불을 붙였다. 짙은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다. 한 실장, 그 강아지에게. 아니, 이젠 호랑이가 됐으니 그 호랑이에게 경고장 하나 보내게. 너무 깊이 들어오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잃게 될 거라고. 10년 전처럼 말이야. 어떻게 처리할까요? 죽이지 마. 최진석이 손을 저었다. 죽음은 공포가 아니야. 끝일 뿐이지. 공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서 오는 거야. 강지훈을 보호하는 그 수사관, 김철규라고 했나? 그자에게 사고를 선물해. 강지훈의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한 실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까? 그래야지. 최진석이 미소 지었다. 그래야 강지훈이 깨달을 테니까. 이건 법정 싸움이 아니라고. 이건 전쟁이라고 말이야. 가서 강지훈에게 내 메시지를 똑똑히 전해.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강지훈은 차장검사실에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그의 내면에만 남은 듯. 그는 겉으로는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검사의 모습이었다. 그의 수트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 검사, 차장 검사가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뒤적였다. 태영그룹 수사 말이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증거가. 확실해야지. 최진석 회장은 이 나라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큰 사람이야. 지훈은 차장 검사를 말없이 응시했다. 차장 검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최진석의 압력이 여기까지 미친 것이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차장님, 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그 증거들이 기여한 바가 큰 그분의 손에 의해 사라질 겁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지훈은 준비해온 차트를 펼쳐 보였다. 최진석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페이퍼 컴퍼니의 흐름도, 그리고 그 돈이 정치권과 법조계로 스며든 정황. 차장검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복의 강 검사, 이건 사실입니다. 지훈이 말을 잘랐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태영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진석 회장을 직접 소환하겠습니다. 미쳤나? 강 검사, 차장 검사가 책상을 내리쳤다. 지금 여론이 어떤지 몰라.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태영을 건드려 자네. 옷 벗고 싶어. 옷을 벗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제 손에 피를 묻힌 범죄자를 눈앞에 두고도 제 옷 때문에 그를 놓치는 것은 검사로서 견딜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지훈의 주머니 속 비상연락용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안가에 있는 김 수사관에게서 온 긴급 신호였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죄송합니다. 차장님, 지훈은
차트를 덮었다.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장 청구는 예정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보고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는 차장검사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2배는 빨랐다. 그는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어가며 김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야, 검사님? 김 수사관의 가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사러 안가 근처 상가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아이들은 서연 씨는 무사하십니다. 검가 내부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데 덤프트럭 한 대가 제 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김 수사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겨우 멈췄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도망쳤습니다. 검사님, 이건 명백한 경고입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최진석, 그가 움직인 것이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악랄하게. 몸은 괜찮나? 네. 가벼운 타박상입니다. 차가 거의 박살났지만 다행히. 당장 안가로 복귀해. 지훈이 명령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단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마. 내가 2번째 팀을 보낼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모님과 아이들 곁을 떠나지 마. 알겠습니다. 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비상계단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져 나갔다. 그의 손등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무모함을 탓했다. 아이들이 생기고 서연이 돌아오자 그는 잠시 방심했. 안가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최진석의 정보망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그들은 이미 안가의 위치를, 최소한 그 근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누구야? 지훈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문자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글귀가 담겨 있었다. 사진은 그가 어제 김 수사관에게 보냈던 안가 아파트의 전경이었다. 멀리서 고성능 망원 렌즈로 찍은 것이 분명했다. 누군가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의 메시지. 강 검사, 운전은 조심해야지. 특히 아이들을 태웠을 때는 말이야.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쉽게 넘어지는 법이지. 지훈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최진석은 지금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법과 질서의 수호자였지만 그의 적은 그 법을 비웃고 있었다. 지훈은 피가 흐르는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법정에서의 싸움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역시 저승사자가 되어야 했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즉시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인원 2배로 증원해. 제2안가 플랜 B를 가동한다. 10분 내로 김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3사람을 이동시켜. 이번엔 내가 직접 고른 장소다. 그는 전화를 끊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검찰청 지하,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자료 보관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검사가 되기 전 국정원에서 일했던 시절에 도구들이 잠들어 있었다. 최진석은 호랑이의 새끼를 건드렸다. 이제 호랑이는 사냥을 시작할 것이다. 법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2안가는 서울의 구시가지. 재개발이 멈춘 낡은 상가 건물의 펜트하우스 층에 위장되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폐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장비로 개조된 요새였다. 강지훈이 국정원 시절에 인맥을 동원해 마련한 그 누구의 기록에도 잡히지 않는 유령 같은 공간이었다. 이곳으로의 이동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김 수사관이 미끼 차량으로 언론의 시선을 끄는 사이 지훈은 방탄밴을 직접 몰아 서연과 아이들을 이곳으로 옮겼다. 덤프트럭 사고의 충격이 채가시지 않은 아이들은 창밖을 내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엄마의 품에 파고들었다. 새안가는 이전의 화려한 아파트와는 달랐다. 창문은 모두 두꺼운 방탄유리역. 불필요한 장식은 배제된 채 오직 생존에 필요한 가구들만 놓여 있었다. 서연은 이곳이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감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지훈이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낮고 단단해져 있었다. 인터넷은 폐쇄망을 통해서만 접속 가능하고 모든 통신은 감청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여기서 전쟁을 끝낼 거야. 서연은 잠든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다. 지훈은 이미 작은 방 하나를 작전 상황실로 바꾸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 세대와 각종 통신 장비들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녀가 알던 검사 강지훈이 아니었다. 훨씬 더 위험하고 어두운 무언가를 품고 있는 전사에 가까웠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물올리 서연이 물었다. 내가 알던 강지훈은 법전만 파고들던 사람이었어. 이런 장비, 이런 장소. 이건 검사의 영역이 아니잖아. 지훈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최진석 같은 괴물을 잡으려면 나 역시 괴물이 되어야 할 때가 있어. 10년 전엔 그걸 몰랐지.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지금 공식적인 검찰 내부망이 아닌 그가 과거에 사용했던 어둠의 경로를 통해 10년 전에 그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었다. 그가 승진의 발판으로 삼았던, 그리고 서연을 잃게 만들었던 그 부패 정치인의 사건 파일. 당시 그는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정치인을 감옥에 보냈고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했다. 하지만 지금 최진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밑에서 그 사건을 다시 보니 놓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였어.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당시 사건 기록에서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에 주목했다. 블루드래곤 홀딩스. 당시에는 단순한 자금 세탁 경유지로 보고 실소 유주를 밝히지 못한 채 종결 처리했던 회사였다. 그런데 그 블루드래곤 홀딩스의 자금 흐름이 지금 그가 쫓고 있는 태영그룹 비자금의 시작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10년 전 그 정치인은 최진석의 꼴이었고 자신은 그 꼬리를 자르는 역할에 이용당했던 것이다. 최진석. 지훈이 분노로 이를 갈았다. 그는 10년 전에 나를 이용했어. 내 손으로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하게 만들고 동시에 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었던 당신을 내게서 떼어낸 거야.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서린 10년의 세월. 그 피로와 고통의 근원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달았다.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말해줘. 서연아. 그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놈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서연은 창가에 섰다. 이곳의 창문은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도록 특수 처리되어 있었다. 지옥. 그 한마디면 충분해.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어. 당신이 알던 윤서연은 죽었어. 나는 김미영, 박수진, 수십 개의 이름으로 살았어. 그녀는 끊임없이 이사했다. 아이들이 겨우 친구를 사귈만 하면 낯선 차 한 대가 동네에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밤중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 진우와 민서는 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홈스쿨링. 그것이 그녀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이었다. 아이들은 왜 우리는 한 곳에 살지 못하냐고 물었어. 왜 아빠는 없냐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당신 이야기를 했어.
당신은 아주 나쁜 용과 싸우고 있는 기사라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잠시 멀리가 있다고.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정이라는 이름으로 쫓던 것이 그의 가족에게는 용이었던 것이다. 4년 전이었을 거야. 강원도 산골 마을에 잠시 머물 때였어. 서연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진우가 폐렴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읍내병원에 갔어. 그런데 그곳에서 날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 10년 전 내 팔을 잡았던 그 남자. 한규호 실장. 그놈의 부하였던 것 같아. 그녀는 진우를 들쳐업고 병원 뒷문으로 도망쳤다. 눈보라가 치는 겨울밤.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꼬박 하룻밤을 산속에서 헤맸다. 아이들은 얼어 죽기 직전이었고 그녀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봤어. 당신을 똑 닮은 얼굴. 그녀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버텼어. 언젠가 이 아이들을 당신에게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끝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책상 위에서 법리를 논하고 있을 때 서연과 그의 아이들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가 겨우 내뱉은 말이었다.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사과는 모든 게 끝난 뒤에 해.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지금은 저 아이들을 지켜. 당신이 말했잖아. 당신이 아빠라고. 그때 거실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잠에서 깬 진우가 문가에 서서 그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듯했다. 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이 9살짜리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는 울지도 보채지도 않고 그저 상황을 분석하려는 듯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잠이 깼구나. 지훈이 어색하게 말했다. 진우는 대답 대신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지훈이 머리를 식히기 위해 가져다 둔 낡은 체스 세트가 있었다. 진우는 말없이 체스말을 만지작거렸다. 지훈은 아이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아이 맞은편에 앉아 킹과 퀸을 놓았다. 돌 줄 아나,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진우가 자신의 말들을 배치하며 대답했다. 엄마는 킹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우는 서연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을 가르쳤던 것이다. 지훈은 백을 잡았다. 그래, 킹은 중요하지. 하지만 때로는 킹을 지키기 위해 가장 공격적인 말로 적진을 무너뜨려야 할 때도 있어. 두 사람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진우는 엄마에게 배운 대로 극도로 방어적인 경기를 펼쳤다. 자신의 말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며 결코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그는 저승사자였다. 그의 플레이는 거침없었고 공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숍과 나이트를 희생시키며 진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진우는 당황했다. 왜? 말을 그냥 조여지잖아요. 때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무언가를 버려야 하니까. 지훈이 루크를 움직여 진우의 퀸을 위협했다. 작은 것을 희생해서 더 큰 것을 잡는 거야. 예를 들면 상대방의 퀸 같은 것. 진우는 지훈의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다. 그의 킹이 위험해졌다. 아이는 패배를 직감했지만 울지 않았. 대신 지훈의 다음 수를 곰곰이 생각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진우가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아빠는 아주 똑똑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항상 이긴다고. 지훈의 손이 멈췄. 그는 9살 아들의 눈에서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았다. 그것은 그가 법정에서 그 어떤 증인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순수하고 강력한 믿음이었다. 그래. 지훈이 퀸을 잡으며 말했다. 이번에도 아빠가 이길 거야. 반드시. 그것은 아들 앞에서의 약속이자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다. 그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제 펜트하우스에서 망설였던 그 손길이 지금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 있었다. 아이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지우는 다시 상황실로 돌아갔다. 모니터에는 10년 전의 블루드래곤 홀딩스와 현재의 태영그룹 사이에 검은 자금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 그 교차점에서 그는 최진석의 가장 약한 고리를 발견했다. 그는 10년 동안 최진석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지만 이제 판이 바뀌었다. 최진석이 10년 만에 되찾아온 지훈의 약점은 이제 지훈에게 전쟁의 이유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아버지였다. 강지훈은 제2안가의 상황실에서 숨죽인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벽에는 서울시 전역의 CCTV 피드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그가 과거 국정원에서 사용했던 해킹 프로그램이 검찰청 내부망의 방화벽을 우회하고 있었다. 최진석은 그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최진석의 가장 큰 오산이었다. 김 수사관의 사고와 안가 사진. 그것은 최진석의 오만한 경고장이었다. 동시에 강지훈에게는 적의 정보망이 검찰청 내부에 깊숙이 밝혀있다는 확증이 되었다. 그는 이중 스파이가 누구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출세욕에 눈이 멀어 태영그룹의 변호인단과 수상할 정도로 자주 접촉하던 특수부의 박 검사. 지훈은 김 수사관에게 보안 채널로 연락했다. 김 수사관, 지금부터 연극을 시작한다. 적들은 우리가 겁을 먹고 엉뚱한 곳을 파고들길 바라고 있어. 기꺼이 그렇게 해주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검사님, 가짜 미끼를 던질 거다.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최진석이 내 경고를 무시하고 날뛰도록 만들 거야. 그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사이 우리는 진짜 용의 심장을 찌른다. 지우는 밤새워 가짜 보고서를 만들었다. 10년 전 블루드래곤 홀딩스의 자금이 최진석이 아닌 그의 정적인 서정수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것처럼 조작된 금융거래 내역. 서 의원은 현재 최진석과 차기 정권의 비호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인물이었다. 이 미끼는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최진석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일부러 피곤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고 손등에는 어젯밤의 상처를 가리지도 않았다. 그는 특수부 회의를 소집했다. 물론 박 검사도 그 자리에 있었다. 지훈은 조작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어젯밤 나에게 신변의 위협이 있었다. 그리고 김 수사관이 사고를 당했다. 태영 측의 지시 분명해. 그들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지 알아냈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우리가 쫓던 블루드래곤의 진짜 주인은 최진석이 아니었어. 지훈이 서정수 의원의 사진을 띄웠다. 바로 서정수 의원이었다. 최진석은 그저 자금 세탁을 도와준 브로커에 불과했어. 박 검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다른 검사들은 술렁였다. 이게 사실입니까? 검사님, 확실해. 지훈이 거짓말을 이어갔다. 최진석은 우리가 이걸 밝혀내길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 서 의원을 칠 기회니까. 하지만 우리는 놈들의 개가 아니야. 일단 서정수 의원 라인부터 전부 파헤친다. 박 검사는 태영 측 변호인단과 접촉해서 협상을 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어 내가 서 의원건을 정리할 때까지. 박 검사는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지훈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할 터였다.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일부러 조작된 보고서 파일을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비웠다. 그의 사무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5분 뒤 박 검사가 지훈의 사무실에 들어와 그 파일을 자신의 USB에 복사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걸렸군. 지훈은 안가의 상황실로 돌아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최진석은 이제 서정수 의원과의 정치 싸움에 모든 신경을 쏟을 것이다. 자신이 강지훈을 성공적으로 속였다고 믿으면서 지훈은 즉시 가장 신임하는 김 수사관과
소수의 정예 요원들을 안가로 불렀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는 모니터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다. 안경을 쓰고 유약해 보이는 인상의 중년 남자. 이 사람을 아나 김 수사관이 인상을 찌푸렸다. 어디서? 10년 전 그 사건, 태영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그 회계팀장 이명한. 아닙니까? 맞아. 하지만 그는 자살하지 않았어. 지훈이 다음 화면을 넘겼다. 지난 며칠간 그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 추적한 결과였다. 이명한은 살아있다. 최진석이 그를 살려뒀어. 자신의 모든 비자금 흐름을 꿰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니까 죽이는 것보다 감시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겠지. 화면에는 제주시의 한적한 감귤 농장 사진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1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초췌해진 이명한의 최근 사진이 보였다. 최진석은 이명한을 제주도에 유폐시켰어. 한규호 실장의 부하들이 24시간 그를 감시하고 있다. 지훈의 눈이 빛났다. 최진석은 지금 박 검사가 던져준 미끼에 정신이 팔려 있어. 서정수 의원 뒤를 캐느라 바쁘겠지. 지금이 유일한 기회다. 제주도로 가시겠습니까? 김 수사관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굳어졌다. 당연하지.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직접 가야 해. 이명한은 최진석에 대한 공포에 질려 있을 거야.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하지만 검사님, 여긴. 김 수사관이 서영과 아이들이 있는 방을 힐끗 쳐다봤다. 그래서 자네가 여기 남아야 해. 지훈이 김 수사관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 내가 이명한을 데리고 올 때까지 여길 목숨 걸고 지켜. 최진석이 함정을 깨닫는 순간 모든 화력이 이곳으로 집중될 거야. 서연이 상황실 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10년 전 그가 떠나던 날 보았던 그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 또 말도 떠나는군요. 이번엔 도망치는 게 아니야.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전쟁을 끝내러 가는 거야. 이명한만 내 손에 들어오면 최진석은 끝이야. 그럼 당신도 아이들도 더는 숨어 살지 않아도 돼. 그는 잠든 아이들의 방을 잠시 바라보았다. 진우, 민서에게 아빠가 용 잡으러 갔다고 전해줘. 지우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검사 신분증 대신 위조된 신분증과 비상용 무전기를 챙겼다. 그는 더 이상 서울중앙지검의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되찾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드는 이름 없는 전사였다. 김 수사관, 내가 연락할 때까지 절대 문을 열지 마. 지우는 정예 요원 2명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최진석은 서울에서 가짜 유령을 쫓고 있었지만 진짜 저승사자는 용의 심장을 향해 남쪽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제주도의 밤바람은 차고 습했다. 감귤 농장 주변을 감싼 어둠은 무태 그것보다 훨씬 더 짙고 무거웠다. 강지훈과 그의 정예 요원 2명은 농장에서 500m 떨어진 구릉지에 몸을 숨긴 채 고성능 야간 투시경으로 농가주택을 감시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귤꽃의 시트러스 향이 비현실적으로 뒤섞였다. 목표물 확인. 이명한. 2층 창가에 요원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지우는 렌즈를 통해 이명한의 모습을 확인했다. 10년 전 날카롭던 회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술과 공포에 절어 망가진 한 남자의 초상이 보였다. 그는 창밖을 초조하게 내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경비는 4명, 주택 전후방에 각각 2명씩 모두 한규호 실장 직속 부하들로 보입니다. 무장 상태는. 요원의 말이 끊겼다. 그때 농장 입구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울에서나 볼 법한 그 차량, 젠장. 지훈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지훈이 모니터로만 수없이 확인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태영그룹의 그림자. 한규호 실장. 한규호가 왜 여기에? 요원이 당황했다.
박 검사의 미끼가 실패한 겁니까? 아니. 지훈의 눈이 맹수처럼 빛났다. 미끼는 완벽하게 작동했어. 최진석은 지금 서정수 의원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지. 하지만 그렇기에 그는 보험을 정리하러 온 거야. 최진석은 강지훈이 엉뚱한 곳을 파고드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유일한 약점인 이명환을 영원히 침묵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규호가 직접 제주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 목적이 이동이 아니라 제거라는 것을 의미했다. 시간이 없어. 지훈이 무전기를 고쳐잡았다. 한규호가 이명환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사님, 정면 돌파는 무리입니다. 저들은 내가 들어간다. 지훈이 방탄조끼를 여미며 말했다. 자네들은 외곽에서 지원해. 내가 신호를 보내면 농장의 전력을 차단하고 소란을 일으켜. 난 그 틈을 타서 한규호와 이명환을 동시에 확보한다. 검사님, 위험합니다. 이건 명령이야. 지훈은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작전 지휘관이었다. 한규호. 그놈은 내가 직접 만나야 할 비디 있어. 지훈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훈련받은 대로 소리 없이 경비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주택의 후문 근처 배전반까지 접근했다. 그 시각 주택 내부 한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명환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부장 10년 동안 제주도 감귤 맛은 좀 어땠나? 이명환은 덜덜 떨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한 실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회장님께서 이제 그만 쉬게 해주시란다. 한교가 미소 지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오늘 밤 조용한 배를 타고 아주 먼 곳으로 갈 거야. 아무도 이 부장을 찾지 못하는 곳으로. 이명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싫어.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10년 동안 입 다물고. 그래서 고맙다는 거야. 한규호가 품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이거 한 대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어. 한규호가 이명환에게 다가서는 순간 지금 지훈의 외침과 동시에 펑하는 소리와 함께 농가 주택의 모든 불이 꺼졌다. 완전한 암흑. 경비들이 당황해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무슨 일이야? 한규호가 소리쳤다. 그때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불빛이 켜졌다. 지훈이 들고 온 고성능 플래시였다. 그 빛이 정확하게 한규호의 얼굴을 비췄다. 한규호는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렸다. 오랜만이군. 한규호 실장.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지훈의 목소리에 한규호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가 본능적으로 총을 뽑아 들려던 순간 지훈이 이미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다. 악지훈은 한규호의 머리채를 잡고 그를 벽에 처박았다. 10년 전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지? 네가 어떻게? 한규호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다. 강지훈 검사가 어떻게 여기에? 내 놈이 10년 전에 사라지라고 협박했던 그 여자 윤서연, 내 아내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리고 내 놈들이 뱃속에서 죽이려 했던 그 아이들, 내 아들, 딸이다. 한규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강지훈의 수사가 단순한 비리 수사가 아니었음을, 이것이 지독한 복수극이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전 내 수사관을 덤프트럭으로 치어 죽이려 한 것도 내 놈 짓이지. 지훈이 한규호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아이들. 내 아이들이 그 사고를 지켜볼 뻔했어. 지훈은 한규호의 귀에 속삭였다. 너 가족이 있다고 들었다. 아들과 딸. 아주 예쁘다고. 한규호의 눈동자가 극심한 공포로 흔들렸다. 무슨? 네가 내 가족에게 하려던 짓. 똑같이 당할 기분이 어때? 지훈이 그를 조롱했다. 최진석은 널 버릴 거다. 이명환을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은 너야. 넌 너무 많이 알아. 한규호.
한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최진석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번 재주행에 자신의 마지막 임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살려줘. 한기호가 처음으로 애원했다. 선택해. 지훈이 그를 놓아주었다. 지금 여기서 나한테 죽든가 아니면 최진석을 배신하고 내 가족 곁으로 돌아가든가. 내가 어떻게 당신을, 최진석의 비밀장부, 네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 안다. 지훈이 말했다. 10년 전 자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 그걸 나에게 넘겨. 그리고 이명환과 함께 증언해. 그럼 법정에서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검사로서가 아니라 똑같은 아버지로서 약속하지. 그때 밖에서 지훈의 요원들이 경비들과 교전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총성은 아니었지만 격렬한 격투음이 들려왔다. 이명환은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며 떨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에 질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이명환 지훈이 소리쳤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죽을 건가? 아니면 살아서 최진석의 죄를 밝힐 건가? 한교호는 갈림길에 섰다. 최진석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그리고 눈앞의 저승사자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최진석은 날 죽일 거야. 한규호가 중얼거렸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약속. 지킬 수 있나, 내 가족? 난 약속을 지켜. 지훈이 말했다. 이제 네가 증명할 차례야. 한규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사용하는 내부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전원 3번 창고 쪽이다. 침입자가 그쪽으로 도망쳤다. 전부 그쪽으로. 경비들이 속아서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한규호가 지훈과 이명환을 바라보았다. 북쪽. 샛길이 있어. 거기로 빠져나가시오. 10분은 벌어줄 수 있어. 장부는 지훈이 물었다. 서울. 내일 사무실 비밀 금고에. 하지만 됐다. 지훈은 요원들에게 무전 신호를 보냈다. A지점. 후퇴. 목표물 확보. 지훈은 이명환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명환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살 수 있다는 희망에 지훈을 따랐다. 한규호. 훈이 문을 나서기 전 그를 돌아보았다. 서울에서 보지. 살아남는다면. 강 검사. 한규호가 그를 불렀다. 최진석.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괴물이야. 조심해. 그놈은 자기 아들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경비 하나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한 실장님. 지훈은 이명환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규호는 자신의 팔에 스스로 상처를 냈다. 그는 강지훈을 놓친 부하들을 연기해야 했다. 그는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 용의 등을 물어뜯을 준비를 시작했다. 태영그룹 최진석 회장의 사무실. 평소라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을 집무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최고급 수정재떨이가 박살나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는 벽을 맞고 산산조각이 났다. 최진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채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몇 시간 전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강지훈을 속였다고 생각했다. 박 검사가 물어온 서정수 의원이라는 미끼는 너무나 달콤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서 의원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동안 그는 자신의 유일한 약점인 이명환을 정리하기 위해 한규호 실장을 제주로 보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제주에서 연락이 온 것은 한규호가 아니었다. 현지 경호팀의 생존자였다. 실장님이 당했습니다.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이명환을 빼앗겼습니다. 그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한규호는 어깨에 총상을 입고 스스로 낸 자작극이었지만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다. 최진석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직후
박 검사에게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강지훈 검사 역시 검찰청에서 종적을 감췄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최진석은 자신이 거대한 연극에 무대 위에서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이 던진 미끼는 자신이 아니라 서정수 의원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강지훈은 처음부터 이명환을 노렸던 것이다. 10년 전의 그 사건을, 그리고 한기호. 그 충직했던 걔가 자신을 배신했다. 강지훈. 최진석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굴욕과 패배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을 열었다. 그곳에는 위성전화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가 가진 마지막 카드이자 가장 더러운 손이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로 구성된 오직 자신만이 아는 그림자팀. 한규호조차 그 존재를 어렴풋이만 알던 자들이었다. B팀, 전원가동.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로 가득 찼다. 위치는 내가 지금 전송한다. 제2안가. 강지훈의 여자와 아이들이 그곳에 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얼굴이 지독한 경멸감으로 일그러졌다. 강지훈이 내 심장을 노렸더군. 그렇다면 나도 녀석의 심장을 찢어버릴 것이다. 여자는 처리해. 아이들은 산채로 내 앞에 데려와. 강지훈이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며 애원하는 모습을 직접 봐야겠다. 이것이 그의 최후의 발악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로 향하는 군용수송기 내부. 강지훈은 덜덜 떨고 있는 이명환의 어깨를 담요로 감싸주고 있었다. 이명환은 10년의 유폐 생활과 방금 겪은 죽음의 공포로 인해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최 회장이 날 죽일 거야. 당신도, 우리 모두 죽을 거야. 조용히 해. 지훈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이제 내 증인이야. 대한민국 검찰의 보호를 받고 있어. 최진석은 이제 당신에게 손댈 수 없어. 하지만 지훈 역시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위성 전화기가 진동했다. 제2안가에 남아있는 김 수사관이었다. 검사님 감지됐습니다. 안가 주변에 최소 10여 명.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군인들입니다. 지훈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최진석이 함정을 깨달은 것이다. 얼마나 버틸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인원은 검사님이 빼가신 정예 요원 2명을 제외하면 저 포함 4뿐입니다. 상대는 작정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외벽에 폭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가지훈이 조종실을 향해 소리쳤다. 착륙까지 얼마나 남았나? 서울공항까지 20분 하지만 거기서 현장까지 너무 늦어.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김 수사관에게 다시 외쳤다. 김 수사관, 오메가 프로토콜 가동해 서연 씨와 아이들을 패닉룸으로 즉시 이동시켜 내가 갈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든 10분만 버텨. 10분. 제2안가. 낡은 상가 건물의 내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경보음이 찢어질 듯 울리고 있었다. 김 수사관은 방탄 헬멧을 쓰며 서연에게 소리쳤다. 사모님, 지금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 안쪽 방으로. 무슨 일인데요? 서연은 겁에 질린 진우와 민서를 끌어안고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통째로 흔들렸다. 안가의 철문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튕겨나갔다. 연기와 함께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괴한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소음기가 달린 기관단총을 난사했다. 흐악 김 수사관의 팀원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대응 사격. 저지선 구축 김 수사관이 권총을 쏘며 외쳤다. 사모님 어서. 서연은 아이들을 끌고 복도를 달렸다.
진우와 민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아이들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김 수사관과 남은 2명의 요원은 필사적으로 싸웠다. 하지만 상대는 최정예 용병들이었다. 체계적인 전술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방어선이 무너졌다. 김 수사관 패닉룸 입구입니다. 한 요원이 외쳤다. 문장과 내가 시간을 벌겠다. 가나 김. 수사관은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마지막 탄창을 갈아 끼웠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과의 약속을, 형님과의 맹세를 지켜야 했다.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진 패닉룸으로 겨우 들어갔다. 그녀가 문을 닫으려던 순간 문틈으로 보였다. 김 수사관이 복도에서 쏟아지는 총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쓰러지는 모습이. 김 수사관님, 서연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철컥. 패닉룸의 문이 닫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용병들은 쓰러진 김 수사관을 짓밟고 문 앞에 도착했다. 목표물, 이 안에 있다. 시사 설치해. 안 돼. 안 돼. 서연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방구석에서 떨었다. 진우는 울지 않고 대신 엄마와 동생을 지키려는 듯 작은 팔을 벌렸다. 용병들의 리더가 폭약 설치를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들의 등 뒤에서 지옥의 유령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공항에서 착륙하자마자 대기시켜둔 바이크를 타고 신호와 차선을 무시하며 이곳까지 10분 만에 주파했다. 그는 건물의 비밀 비상구를 통해 소리 없이 진입했다. 그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분노한 아버지였다. 내 가족에게서 손떼. 지훈의 목소리는 총성보다 더 차가웠다. 용병들이 놀라 돌아보기도 전에 지훈의 총이 불을 뿜었다. 그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법정의 증거가 아닌 실탄으로 심판하고 있었다. 2명의 용병이 즉시 쓰러졌다. 팀리더가 반격하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그의 팔을 꺾고 머리를 벽에 쳐박았다. 용병은 특수부대 출신이었지만 지금 지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맹수의 광기였다. 지훈은 용병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의 손에 들린 기폭장치를 빼앗아 던져버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복도에는 화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죽음의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패닉룸의 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고 3사람의 겁에 질린 눈이 그를 바라보았다. 서연, 그리고 그의 아들 진우, 딸 민서, 아이들은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된 아빠의 모습을 보았다. 법정의 멋진 기사가 아니라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진짜 용과 싸우고 돌아온 지독하게 무섭고도 든든한 아빠의 모습을. 지훈은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다리가 풀렸다. 아빠. 민서가 속삭였다. 괜찮아.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어. 그제야 공포가 가신 아이들이 그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다. 아빠. 지훈은 2 아이를, 자신의 모든 것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이 10년 만에 뜨겁게 뛰고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안은 채 쓰러진 김 수사관을 바라보았다. 김 수사관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지훈은 그를 향해 속삭였다. 고맙다. 철규야. 버텨줘서. 최후의 발악은 막아냈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최진석은 이제 돌아올 다리를 스스로 불태웠다. 제2안가의 복도는 지옥의 축소판이었다. 화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죽음의 먼지가 뒤섞여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강지훈은 떨고 있는 2 아이를 서연의 품에 안겨주고는 곧바로 쓰러진 김 수사관에게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김 수사관의 총상을 지혈했다. 철규야,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지훈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울렸다. 김 수사관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피를 토하며 패닉룸을 바라보았다. 사모님, 아이들, 무사 하십니까? 그래, 무사의 자네가 지켰어. 그러니까 버텨. 지우는 자신의 정예 요원에게 소리쳤다. 지원팀은 어디까지 왔나? 당장 구급차. 아니, 군용 헬기를 요청해 여긴 전쟁터다. 그는 이명환을 확인했다. 그는 다행히 패닉룸 안에서 무사했지만 방금 전에 총격전과 폭발을 목격하고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그는 이제 최진석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는 그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검사, 님, 우린 다 죽었어. 아니, 지훈이 이명환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오늘 밤 죽는 건 우리가 아니야. 최진석이다. 지훈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안가는 노출되었다. 최진석의 B팀은 전멸했지만 제2, 제3의 팀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곳. 그는 자신의 팀원에게 명령했다. 김 수사관과 이명환을 데리고 지금 즉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간다. 요원의 눈이 커졌다. 검찰청 말입니까? 하지만 가장 어두운 곳은 등잔 밑이야. 지훈이 서연과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진우야, 민서야, 날 믿어. 지금부터 내가 당신들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야. 몇 분 뒤 사이렌이 울리고 검찰 수사관들의 차량이 현장을 에워쌌다. 하지만 그것은 위장이었다. 지우는 부상당한 김 수사관과 공포에 질린 이명환 그리고 그의 가족을 데리고 방탄벤에 올라탔다. 그들이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훈의 집이었다. 토요일 새벽 검찰청은 텅 비어 있었지만 지훈의 호출을 받은 특수부 비상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했다. 그는 김 수사관을 검찰청과 연계된 비밀 의료 시설로 이송시켰다. 그리고 윤서연과 진우, 민서, 그리고 핵심증인 이명환을 검찰청 지하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특별조사실 구역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를 신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외부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침입할 수 없는 요새였다. 지훈 씨, 여긴? 서연이 불안한 듯 물었다. 내 사무실이야. 내 성이지. 지훈이 아이들을 방 안에 가니 침대에 앉혔다. 여기서는 최진석 할아버지가 와도 당신들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해. 그는 이명환을 옆방에 격리시켰다. 이명환 씨, 당신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의 공식적인 보호 증인이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놔. 당신이 살 길은 그것뿐이야. 이명환은 방금 전 자신을 구하기 위해 괴물처럼 싸우던 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검찰청이라는 시스템의 심장부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드디어 최진석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하겠소. 전부. 10년 전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것을. 지훈은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훈의 보안 전화기가 울렸다. 한규호 실장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연락한 것이었다. 검사, 살아있나? 한규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내 놈이 바라던 대로. 최진석이 미쳤어. B팀을 동원했더군. 한규호는 최진석이 자신조차 모르게 숨겨둔 칼을 꺼내들었다는 것에 치를 떨었다. 그놈은 이미 선을 넘었어. 나도, 내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장부.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약속한 장부는 어딨지? 내 사무실. 태영본사 30층. 비밀 금고. 하지만 그건 미끼야. 진짜는
스위스 은행에 USB 키에. 그건. 한규호는 숨을 골랐다. 내 아들의 고민형 안에 넣어뒀어.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이걸 주지. 한규호가 파일을 전송했다. 그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B팀 전원 가동. 강지훈의 여자와 아이들이 그곳에 있다. 여자는 철이에, 아이들은 산채로 내 앞에 데려와. 최진석이 B팀에게 내린 지독하고 잔인한 마지막 명령이었다. 지훈은 파일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날 정도로. 이제 됐나? 한규호가 물었다. 이걸로 내 가족을. 내가 약속하지. 지훈이 말했다. 당신은 내부 고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거다. 그리고 당신 아들의 고민형 내가 직접 가지러 가겠다. 지훈은 움직였다. 그는 먼저 이명한의 증언 녹취를 끝냈다. 10년간의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그리고 이명한을 유폐하고 살해하려 했던 모든 정황. 그것만으로도 최진석은 무기징역이었다. 다음, 그는 자신을 배신했던 박 검사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박 검사의 사무실에서 태영그룹과 내통한 증거들을 확보했다. 박 검사는 지훈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마지막으로 지훈은 한규호의 집으로 향했다. 한규호의 아내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울면서 아들의 고민형을 지훈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최진석 제국의 몰락을 가져올 암호화된 USB 키가 들어있었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10년 전의 범죄, 현재의 비리,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살인 미수. 지훈은 검찰총장에게 직보했다. 차장검사는 이미 최진석의 라인으로 분류되어 모든 지휘계통에서 배제되었다. 검찰총장은 이명한의 증언과 최진석의 음성 파일을 듣고 그 자리에서 특수작전을 승인했다. 토요일 오전 태영그룹 본사 70층. 최진석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B팀과의 연락은 두절된 상태였다. 강지훈의 여자와 아이들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오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때였다. 70층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었다. 비상등이 켜지고 복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회장님. 비서가 비명을 지르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방탄복과 헬멧으로 무장한 검찰 특수부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진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요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섰다. 그리고 그 사이로 강지훈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방탄복도 헬멧도 쓰지 않았다. 평소와 같은 말끔한 수트 차림이었다. 다만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눈은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그것이었다. 최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강지훈. 네. 네가 어떻게. B팀은. 내 놈의 B팀은 이제 없어.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최진석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내 놈이 이 나라법을 우습게 봤지.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네,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지. 지훈이 말했다. 증거 있어. 최진석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명한. 그놈 말은. 증거.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여자는 처리해. 아이들은 산채로 내 앞에 데려와. 최진석 자신의 목소리가 그의 호화로운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최진석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책상 위에 옥으로 만든 용 조각상을 집어들었다. 그가 10년 동안 쫓던 그 용의 상징. 와장창 지훈은 그것을 바닥에 내던져 박살냈다. 최진석,
지훈이 수갑을 꺼내들었다. 태영그룹 회장 최진석,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그리고 지훈은 최진석의 손목에 직접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내 아내 윤서연에 대한 살인교사, 내 아들 강진우와 내 딸 강민서에 대한 납치교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한다. 지훈은 최진석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건 검사로서의 기소가 아니야. 이건 한 아버지로서의 심판이다. 저승사자의 10년간의 추적, 그리고 한 남자의 처절했던 가족 되찾기, 그 모든 것이 외통수, 체크메이트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영그룹 게이트는 법원의 마지막 망치 소리와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대 법정. 그곳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진석은 1년 전 세상을 호령하던 용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이른 늙고 병든 노인에 불과했다. 피고인 최진석.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살인교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회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하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려 한 점, 그 죄질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무겁다고 판단한다. 강지훈은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피해자의 가족이자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었다. 그의 시선은 최진석이 아닌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한규호 실장에게 향했다. 한규호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결정적인 증거아들의 고민형 속 USB를 제출한 대가로 감형을 받았다. 아버지로서의 약속은 그렇게 지켜졌다. 주문. 피고인 최진석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최진석이 그 자리에 쓰러지듯 무너졌다.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고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은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의 환희가 없었다. 그저 지독하게 길었던 10년의 전쟁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 그리고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법정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서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았다. 10년 만에 그녀의 얼굴에서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던 지독한 공포와 경계심이 처음으로 옅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1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심연을 사이에 두고 최진석 제국은 그렇게 무너졌다. 지훈을 압박했던 차장검사와 그에게 부역했던 박 검사는 법복을 벗고 구속되었다. 목숨을 걸고 버텼던 김철규 수사관은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그는 여러 번의 수술 끝에 재활에 성공했고 지훈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제 지훈에게 단순한 부하가 아닌 목숨을 나눈 형제였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그리고 강지훈에게는 가장 어렵고 낯선 싸움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일상이라는 이름의 싸움이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한때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던 거실은 이제 알록달록한 레고블록과 인형들로 점령당해 있었다. 냉장고에는 법률 서류 대신 진우와 민서가 서툰 솜씨로 그린 아빠, 엄마 그림이 붙어 있었다. 아침마다 딱딱한 구두 소리 대신 아이들이 티격태격하는 소리와 서연이 요리하는 냄새가 그를 깨웠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10년. 그 시간은 너무도 길었다. 지훈은 아이들에게 아빠였지만 동시에 가장 잘 모르는 아저씨이기도 했다. 그는 수백 명의 범죄자를 신문했지만 9살 아들과 무슨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진우가 지훈에게 체스판을 들고 왔다. 아빠, 체스. 둬요. 그날 안가에서의 짧은 만남 이후 처음이었다. 지훈은 기꺼이 응했. 하지만 진우의 경기는
1년 전과 달라져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날카로웠다. 아빠, 그때 안가에서 그랬죠. 이기려면 희생해야 한다고. 진우가 자신의 나이트를 미끼로 던지며 말했다. 지우는 아들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아들의 함정에 기꺼이 빠져들었다. 그렇지. 하지만 모든 희생에는 이유가 있어야 해. 그리고 그 희생이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지. 지훈이 자신의 킹을 스스로 위험한 곳으로 옮겼다. 때로는 킹이 직접 움직여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단다. 진우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지훈의 킹을 잡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퀸을 뒤로 물렸다. 엄마가 그랬어요. 전쟁은 이기는 것보다 끝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킹은 혼자가 아니라고. 지우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9살 아이의 눈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것보다 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다. 네가 나보다 낫구나. 아들, 서연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했다. 그녀는 그의 아내였지만 10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온 타인이기도 했다. 그들은 같은 침대를 썼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이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다.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지훈이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다시 잠들 때까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자신이 10년 전에 저지른 실수를, 그가 그녀에게 안겨준 고통을 말로써 사과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오직 시간으로, 그리고 현재의 행동으로만 그것을 증명해야 했다. 당신. 어느 날 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검사일. 계속할 거예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최진석은 사라졌지만 제2, 제3의 최진석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거야. 그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어.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서렸다. 지훈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이젠 달라. 예전에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불태웠지. 내 주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줄도 모르고.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젠 지켜야 할 게 생겼어.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 내 가족. 그는 검사직을 그만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저승사자의 얼음 같던 눈빛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승진이나 명예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평범한 주말이 찾아왔다. 한강 공원이었다. 날씨는 화창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지훈에게는 가장 낯선 풍경이었다. 그는 민서의 두발 자전거를 뒤에서 붙잡고 있었다. 아빠 놓지 마. 무서워. 민서가 비명을 질렀다. 괜찮아. 균형만 잡으면. 지훈은 법률 용어를 설명하듯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무게중심을. 앞으로 실어. 당신 미워. 당신은 아빠도 아니야. 민서가 자전거를 내동댕이 치고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법정에서 그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턴 그가 9살 딸아이의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실패한 아버지였다. 서연이 진우와 함께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일어나려 하자 진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냥 둬봐요. 아빠, 지금 배우는 중이잖아.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딱딱한 구두를 신고 비싼 수트 재킷을 입은 채로 따라 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흙먼지에 더러워졌다. 미안하다. 민서야. 민서가 울음을 그치고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 노릇이 처음이라 그래.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민선이가 넘어질까봐. 아빠가 더 무서워.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저승사자 강지훈의 나약한 모습. 민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빠도 무서워요. 그럼 아주 많이. 지훈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 절대 놓지 않을게. 네가 이제 놔도 되라고 말할 때까지.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다. 지훈은 다시 자전거를 잡았다. 이번에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딸아이의 속도에 맞춰 함께 달렸다. 그는 땀을 뻘뻘 흘렸다. 수트 재킷은 이미 잔디밭에 던져진 지 오래였다. 그의 셔츠가 땀으로 젖었다. 아빠 달리고 있어, 내가 하고 있어. 민서의 목소리에 환희가 가득 찼다. 그래, 잘한다. 우리 딸 지우는 어느 순간 자신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는 혼자서 페달을 밟고 있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10년의 공백을 뚫고 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헐떡였. 그는 웃고 있었다. 그가 10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짓는 환한 웃음이었다. 그는 벤치에 앉은 서연과 진우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진우는 체스 챔피언처럼 아빠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다. 민서가 다시 돌아와 지훈의 품에 와라간겼다. 아빠 봤어요. 내가 했어요. 그래, 아빠가 봤어. 우리 딸 최고야. 지훈은 민서를 번쩍 안아 올렸다. 네 사람이 다시 집으로 향했다. 지훈은 한 손으로 민서의 자전거를 끌고 다른 한 손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진우가 그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조잘거렸다. 10년 전 이혼했던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 아이들은 그를 아빠라 불렀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정말로 그들의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다. 10년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그 상처 위에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살을 채워넣고 있었다. 그것이 강지훈 검사가, 아니, 강지훈 아빠가 찾은 진정한 정의이자 삶의 이유였다.